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연인과 대화 성향 차이는 연애에서 많은 갈등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죠. 대표적으로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겠죠. 그리고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 당연하게도 연애 중 만족도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대화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과 내가 본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스들보다 남자친구 대화 성향이 나와 맞지 않아서 갈등이 반복되며 이별을 하게 된 경우 이별 후 재회하는 과정이 비교적 어려운 수준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별을 경험하시는 내담자분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자세히 이루어진 콘텐츠도 없었거니와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자 수준에서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완벽히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상대방과 대화 성향 차이로 이별을 하게 된 여성분들께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재회를 할 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더불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예시까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연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대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화 능력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들이 삶에서 생기는지를 여러분이 느낀다면 아마 대화법이나 화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연애들이 서로가 가진 원론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화 성향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대화 성향의 차이가 이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화 성향 차이로 인해 갈등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는 인지를 준다. 답답함이라는 최악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본질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지를 만든다. 자, 안타까운 것은 둘 사이에 진짜 문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랑 내 대화 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만 잘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자, 대화 성향 차이는 한 가지 유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지만 9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각각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 보고 각 상황들에 대한 분석이랑 해결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적인 성향과 이성적인 성향. 자, 사람들은 감정적인 성향과 이성적 성향을 정말 타고난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건 성향 차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모두 감정적이죠. 그러나 그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 또한 감정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이런 능력 차이를 성향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존중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성적인 성향과 감성적인 성향은 뇌과학적으로 지능이나 메타인지 능력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지능이 낮을수록 감정적이다 혹은 감정적일수록 지능이 낮다 이런 일반화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능이 높더라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갈등 중 일어나는 대화라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갈등 중 대화라는 것은 애당초 상대방과 내가 어떤 논지를 제시하고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정적 대화란 이런 정의와는 거리가 멀죠. 상대방에게 관계에 따른 부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을 이성적인 성향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애정으로 내 태도를 참고 인내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의견에 동조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별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황에 대한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 행동을 결정하는 상대방에게 재회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인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성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 스스로를 내 성향에 의한 피해자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프레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라는 동일선상의 내 집단 프레임으로 묶어주어야 해요. 자, 이렇게 들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포함한 멘트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너도 알잖아. 이게 의지만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나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투고 서로 괴로운 상황을 만들고 싶겠니? 그런데 서운한 상황이 생기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사라지고 당장 내 감정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들이 나오고 억지를 부리게 되고 나도 이게 문제라는 거 알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이 내 발목을 잡을 거라고도 생각해. 그래서 꼭 고치고 싶어. 내가 너한테 존경스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도 분명히 감정이 상할 때가 있을 텐데 항상 넌 이성적으로 대처하잖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나 스스로를 개선하고 싶어. 넌 내가 전혀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제일 괴로운 사람이 나야.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표현이 직접적이지 못한 사람, 말의 숨은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자, 말의 의미란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식사는 했어? 라는 질문에 텍스트 자체로는 상대방의 식사 여부를 묻는 질문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 중 실제로 상대방의 식사 여부를 궁금해서 묻는 상황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이것을 서브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말 텍스트 그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는 진짜 숨은 뜻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두고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감정이 격양돼서 말 선택을 잘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제가 어떤 대화 예시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너랑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야, 그럼 너는 나랑 있으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네가 지금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인데? 자, 이 대화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대화에서 남자는 갈등 상황이 생겨서 빈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여자와의 시간이 모두 행복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상 대화는 남자의 말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도 못한 채 둘 다 지쳐버리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랑 정말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정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화의 성향 차이가 이별에 끼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이 사람과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외의 멘트는 다음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대화 방식을 바꾸면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대화 방식이 바뀌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들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대화 방식을 바꿀 의사는 없을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를 못해요. 상대방의 문제점과 개선책도 함께 제시를 해야 지금 이 대화 성향의 차이가 나만의 잘못이라고 상대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서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이해한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바뀌려는 노력을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는 거 너도 알잖아. 솔직하게 내가 네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한다는 것은 맞아. 평소에는 문제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다툴 때는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것 같아. 네 입장에선 당연히 짜증날 만한 상황인 것도 알아. 근데 이거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네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네 입장에선 네 말을 내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답답하고 짜증도 나겠지만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생각해서 천천히 네 입장을 이해시켜주면 네가 나한테 하는 그 노력들 내가 헛되게 만들지는 않을게. 너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래의 네 스타일대로 말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었어. 네가 날 이해시키는데 20분만 시간을 쓰면 난 네가 그 얘기를 다시 하게 될 상황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할게. 자, 세 번째 상황 보도록 하죠. 단어 선택 등 표현이 서툰 사람,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자, 앞서 말했지만 사람들은 말에 대한 큰 오해를 합니다. 말이란 절대 마음속에 없는 것이 튀어나올 리는 없다. 말실수라도 그 말이 결국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의식에서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건요 정말 왜곡된 해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넌 왜 항상 사람 말을 이상하게 들어? 항상? 너 지금 항상 내가 말을 이상하게 듣는다고 말했니? 넌 내가 평소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럼 날 왜 만나?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말 실수한 거야. 네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으니까 무심결에 나온 말이겠지. 자, 여기서 정말 남자가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던 걸까요? 여기서 남자의 말은 갈등 상황에서 왜 빈번하게 나의 말을 왜곡하니, 이 말을 여자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걸 평상어로 간소화해서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말 표현의 서툰 쪽에서는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내가 잘못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두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로는 실제로 단어에 예민하고 내가 감정적인 성향인 경우, 두 번째로는 논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말꼬리를 잡는 경우.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른 해결 멘트 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제로 단어에 예민하고 감정적인 성향인 경우. 네가 내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나는 네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주눅이 든 상태로 항상 말을 해야 했어. 그러니까 더 말실수를 하게 되고, 말실수를 하면 네가 또 화를 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소통이 안 됐었어. 근데 내 속마음이 정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너도 어렴풋이 알잖아.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다면 내가 대체 왜 너를 그토록 사랑했겠니? 대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말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런 상황까지 와야 될 정도로 잘못한 일인지 좀 서글프다. 그것도 내 잘못이겠지. 어쨌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솜씨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자, 이 멘트는 오히려 우리 잘못을 과하게 인정하고 셀프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기 생각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선 내가 한 말실수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진심일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별을 결정했는데 이런 믿음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 저는 이 상황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말꼬리를 잡는 경우, 너는 말을 잘하고 나는 말 표현을 못하니까 사실 너랑 대화를 할 때마다 나는 잘못한 사람이 돼 있잖아. 근데 굳이 항상 그렇게 어떤 대화를 하건 꼭 나를 그렇게 눌려야만 넌 마음이 편했었을까?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네가 내 속마음을 몰라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너랑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의견을 말하기보다 네 기분 살피느라 말 한마디도 마음 편하게 못했다는 거 너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너도 말 못하는 나 만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만 나는 네가 기분이 상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네 기분이 안 상하고 풀릴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속으로 진짜 눈물 많이 삼켰어. 그거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입장 공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내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신의 논쟁적 승리를 위해 내 말꼬리를 잡아 이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내가 말실수를 할 때 상대방은 이미 내 속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논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내 뜻을 왜곡하며 내 진심을 모른 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넌 내 속뜻이 어떤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한테 이겨먹기 위해서 내 말을 매도했다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멘트를 통해서 상대방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사실을 지적하고 죄책감을 유도하는 것이 재회에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성향 차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대화를 못해, 나는 원래 감정적인 성향이야, 나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자기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자, 이 말들은요,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유형에 가두어서 여러분의 발전을 제한하는 반음 효과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를 이 유형 안에 가두어둘수록 여러분은 절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어지는 연애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대화 능력은요, 현 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는 다른 장점이 있으니 대화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삶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